페르시아의 역설, 뉴스 너머에 일한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의 온도는 섭씨 70도가 넘습니다. 땅은 발바닥을 녹일 듯 뜨겁고 지평선 너머로는 신기루가 일렁입니다. 나사 위성이 측정한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장소, 다슈테 루트 사막 한가운데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당신이 차를 타고 북쪽으로 단 4시간을 달리자 눈 덮인 산맥이 나타나고 스키를 타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5월인데도 말이죠. 같은 나라, 같은 날, 같은 시각에 지옥과 천국이 공존하는 땅.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 나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3개 기후대 중 11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뉴스는 당신에게 핵과 제재와 히잡 시위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 베일 뒤에는 7천년의 시간이 숨쉬고 있고 대수학과 체스를 발명한 천재들의 후예가 살아가며 택시 기사조차 14세기 시인의 구절을 암송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당신은 페르시아를 모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진실을 말해주지 않았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세계가 감춘 진실을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블록 1. 당신 앞에 흙으로 빚은 원통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2500년 전에 만들어진 물건입니다. 겉모습은 평범하지만 그 안에 새겨진 문장은 인류 역사를 뒤흔들었습니다. 정복한 땅의 사람들에게 그들의 신을 믿을 자유를 준다. 강제로 믿음을 바꾸게 하지 않는다. 이 선언문을 작성한 사람은 키루스 2세 아케메네스 제국의 창건자였습니다. 그가 바빌론을 정복했을 때 세상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복자가 아니라 해방자처럼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포로 생활에서 풀어주고 그들의 신전을 재건할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 기원전 550년의 일입니다. 유럽이 아직 부족 사회였을 때 페르시아는 이미 인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원통의 이름은 키루스 실린더입니다. 유엔 본부에는 그 복제품이 전시되어 있고 역사학자들은 이것을 세계 최초의 인권 선언문으로 부릅니다. 생각해보세요. 2500년 전 한 제국의 왕이 타인의 믿음을 존중하라고 명령했다는 사실을요. 당시 다른 제국들은 정복지의 신전을 불태우고 주민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키루스는 정반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배하는 땅에 20가지가 넘는 민족과 종교가 공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이것은 관용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다양성을 힘으로 바꾸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그토록 앞서 나간 문명이 왜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여겨질까요? 뉴스 화면 속 이란과 고대 페르시아 사이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7000년까지요. 자그로스 산맥 기슭에 사람들이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말입니다. 그들은 밀을 심고 염소를 길들이며 인류 최초의 도시 중 하나인 실크를 세웠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그곳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원전 5000년경 맥주를 양조한 흔적이었습니다. 인류가 술을 빚기 시작한 곳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이란 땅이었던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은 종교적 이유로 알코올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인데 말이죠. 페르시아 문명은 계속 진화했습니다. 사산 왕조 시대에는 로마 제국과 세계 패권을 다퉜고 이슬람 황금기에는 수학과 천문학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당신이 학교에서 배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나요? 그 어원은 페르시아 수학자 알-콰리즈미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대수학을 뜻하는 알지브라도 그가 쓴 책 제목 알자브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는 영의 개념을 체계화했고
이것 없이는 현대 컴퓨터도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스마트폰 속 모든 계산은 페르시아 천재의 발명품 덕분입니다. 하지만 서구 언론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일하는 핵시설과 군사 퍼레이드, 그리고 히잡을 쓴 여성들의 모습뿐입니다. 마치 이 나라가 7천년 역사가 아니라 40년 혁명만으로 정의되어야 한다는 듯이요. 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이란인들의 정체성은 이슬람 혁명보다 수천 년 더 깊은 곳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페르시아인이라고 부르며 아랍이 아니라 인도 유럽어족에 속한다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들의 새해 노르즈는 이슬람력이 아니라 조로아스터교의 춘분 축제에서 비롯되었고, 지금도 3월 20일경이면 온 나라가 축제에 빠집니다.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이렇게 많은 모순을 품을 수 있는지 말이죠. 인권을 선언한 문명이 지금은 언론 자유 최하위권이고, 수학의 논리를 발명한 민족이 신정 정치 체제 아래 살아가며, 세계에서 가장 관대했던 제국의 후예가 가장 고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 역설의 열쇠는 땅 자체에 숨어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지리는 축복이자 저주였고, 그 이중성은 지금도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땅 속으로 들어갑니다. 3000년 전 사막에 물을 끌어오기 위해 파놓은 비밀수로 속으로요. 그곳에서 당신은 페르시아인들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는지 목격하게 될 겁니다. 블록 2. 당신 발밑 지하 60m 아래로 어둠 속 터널이 펼쳐집니다. 너비는 성인 한 명이 겨우 지나갈 정도이고, 길이는 수십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3000년 전 페르시아인들은 맨손과 원시적인 도구만으로 이 지하 수로를 팠습니다. 이름은 카나트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 사막 한가운데 도시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간단했습니다. 지상에 물을 끌어오면 증발로 인해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하로 숨었습니다. 산맥의 지하수를 포착해 중력만으로 수십 킬로미터를 흘려보내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증발은 제로, 효율은 최대였습니다. 이 기술 덕분에 야즈드, 케르만 같은 사막 도시들이 번성할 수 있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카나트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의 진짜 놀라움은 규모가 아니라 사상에 있습니다. 카나트를 파는 작업은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터널이 무너지면 인부들은 산채로 매몰되었고, 산소 부족으로 질식사하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계속 팠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공동체 전체의 생존이 걸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카나트의 물은 개인이 소유할 수 없었고, 마을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차례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로가 아니라 사회 계약이었습니다. 협력하지 않으면 모두가 죽는 환경에서 페르시아인들은 공유 경제의 원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테헤란 지하철역 공사 중에도 가끔 옛 카나트가 발견됩니다. 1000년 넘게 버려진 터널인데도 여전히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설계가 그만큼 정밀했다는 뜻입니다. 현대 공학자들조차 감탄하는 정확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역설이 등장합니다. 이 놀라운 물 관리 시스템을 발명한 나라가 지금은 심각한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르미아 호수를 아시나요? 한때 중동 최대의 염호였지만 지난 30년간 면적의 90%가 사라졌습니다. 원인은 무분별한 댐 건설과 기후 변화였습니다. 말라붙은 호수 바닥에서는 소금 폭풍이 일어나 주변 농경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3000년 전에는 지하 터널로 물 한 방울도 허투루 쓰지 않았던 민족이 현대에 와서는 정치적 이유로 비효율적인 대형 댐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경고합니다.
이란이 지금의 물 사용 패턴을 바꾸지 않으면 20년 안에 주요 도시들이 사막에 집어삼켜질 거라고요. 하지만 정부는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댐 건설은 단순한 인프라 사업이 아니라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고대 페르시아의 지혜는 현대 정치의 오만함 앞에서 무력합니다. 당신은 지금쯤 느끼셨을 겁니다. 이 나라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며 살아간다는 것을요. 3000년 전 기술이 아직도 작동하는 땅에서 현대식 댐은 재앙을 부르고 있습니다. 카나트를 만든 사람들의 후손은 여전히 같은 땅에 살지만 그들이 물려받은 지혜는 정치적 야심에 묻혀버렸습니다. 이것은 물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페르시아 문명 전체를 관통하는 패턴입니다. 놀라운 과거의 성취와 혼란스러운 현재의 선택 사이에서 이 나라는 계속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보다 더 신비로운 것이 있습니다. 페르시아인들이 바람을 다루는 방법입니다. 사막 도시 야즈드에 가면 하늘을 찌를 듯 솟은 탑들이 보입니다. 겉보기엔 첨탑 같지만 사실은 천연 에어컨입니다. 바드기르, 바드기르, 바람을 잡는 자라는 뜻입니다. 높이 솟은 탑이 뜨거운 사막의 바람을 포착해 지하로 끌어내리고 차가운 지하 공기와 섞어 실내 온도를 섭씨 40도에서 25도까지 떨어뜨립니다. 전기도 기계도 없이요. 1000년 넘게 이 시스템은 작동해 왔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친환경 냉각 시스템을 연구하며 다시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야즈드의 새로운 건물들은 전기 에어컨을 설치합니다. 전통 기술보다 현대식이 더 문명적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전력 소비는 급증하고 여름마다 정전 사태가 반복됩니다. 조상들이 공짜로 바람을 길들였던 그 땅에서 후손들은 정의 요금을 감당하지 못해 끙끙댑니다. 이것이 바로 페르시아의 역설입니다. 과거의 천재성과 현재의 맹목성이 같은 도시 안에서 공존합니다.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모순을 만들어냈는지요? 답의 일부는 땅의 성격에 있습니다. 이라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11개의 기후대가 공존하는 나라입니다. 북쪽 카스피해 연안은 아열대 다습 기후라 벼농사가 가능하고 중부는 고지대 사막이며 남쪽 페르시아만은 열대 습윤 기후입니다. 사계절이 동시에 존재하는 땅인 셈이죠. 이런 다양성은 문화적 풍요를 낳았지만 동시에 통치의 어려움도 만들어냈습니다. 한 가지 법으로 모든 지역을 다스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페르시아 제국들은 지방 자치를 허용하면서도 중앙의 권위를 유지하는 미묘한 균형을 추구했습니다. 현대 이란도 같은 줄타기를 합니다. 신정 정치 체제 아래에서도 지역마다 법 집행의 강도가 다릅니다. 테헤란 북부 부촌에서는 히잡을 느슨하게 쓴 여성들을 쉽게 볼 수 있지만 남부 종교 도시 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같은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완전히 다른 현실을 경험합니다. 외부인이 보기엔 혼란스럽지만 이란인들에게는 수천 년간 이어진 생존 전략입니다. 절대적 규칙보다 상황적 적응을 선택하는 문화죠. 그리고 이 적응력의 극단적 사례가 바로 타로프입니다. 페르시아 특유의 예절 문화인데 겉과 속이 정반대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택시 기사가 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3번 거절하면 당신도 3번 거절하고 결국 돈을 내야 합니다. 처음 듣는 사람은 혼란스럽겠지만 이란인들에게는 사회적 조화를 유지하는 필수 기술입니다. 진심과 형식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문화.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수천 년간 다양한 민족과 종교가 뒤섞여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사회적 윤활유입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란인들이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 그들의 영혼이 깃든 예술 형식으로요. 시이시입니다. 택시 기사가 14세기 시인의 구절을 암송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시집을 펼쳐 점을 치는 나라. 시가 종교보다, 정치보다, 때로는 생명보다 소중한 땅. 거기서 당신은 페르시아의 진짜 심장 박동 소리를 듣게 될 겁니다. 페르시아의 역설, 듀스 너머의 이란, 계속 블록 3, 당신 앞에 낡은 수첩이 하나 있습니다. 14세기에 쓰인 것인데도 모서리가 닳아 반들반들합니다. 수백만 명의 손이 만진 흔적입니다. 이 수첩의 주인은 하페즈, 시라즈의 시인입니다. 그가 죽은 지 60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이란의 모든 가정집에는 코란과 함께 그의 시집이 놓여 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이란인들은 이 책을 펼쳐 무작위로 한 구절을 읽습니다. 그것이 신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택시 기사가 당신에게 사랑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페즈의 시를 암송하기 시작합니다. 채소 가게의 주인이 물건값을 깎아주며 장미는 가시와 함께 핀다는 구절을 읊조립니다. 시가 일상 언어가 된 나라. 이것은 문학이 아니라 생존 방식입니다. 생각해보세요. 40년 넘게 정치적 억압과 경제 제재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어떻게 희망을 잃지 않았을까요? 답은 시에 있습니다. 하페즈는 14세기 몽골 침략과 혼란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권력을 비판할 수 없었기에 은유와 상징을 사용했습니다. 술자는 자유를, 장미는 금지된 사랑을, 밤은 억압을 뜻했습니다. 600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인들은 같은 방식으로 그의 시를 읽습니다. 겉으로는 사랑 노래지만 실제로는 체제 비판인 구절들, 검열관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저항의 언어입니다. 하페즈만이 아닙니다. 루미, 사디, 피르도우시, 이란인들은 수십 명의 시인을 국보처럼 떠받듭니다. 특히 피르도우시가 10세기에 쓴 서사시, 샤나메는 놀라운 문서입니다. 6만 행이 넘는 이 시는 페르시아의 신화 시대부터 이슬람 정복 직전까지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이것입니다. 피르도우시는 의도적으로 아랍어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순수한 페르시아어만으로 이 거대한 서사시를 완성했습니다. 이슬람 정복 이후에도 페르시아 정체성을 지키려는 문화적 저항이었습니다. 천년이 지난 지금도 이란인들은 자신들이 아랍이 아니라 페르시아인이라는 사실을 이 책으로 증명합니다.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왜 이 나라 사람들은 시에 이렇게 집착하는 걸까요? 답은 생존에 있습니다. 페르시아는 역사상 수십 번 침략당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 아랍 칼리파, 몽골 제국, 투르크계 왕조들. 땅은 빼앗겼고 왕조는 무너졌지만 시는 남았습니다. 정복자들은 페르시아의 궁전을 불태웠지만 시는 암송으로 전해졌기에 소멸시킬 수 없었습니다. 시는 보이지 않는 성벽이 되어 페르시아인의 영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란에서 시인은 단순한 작가가 아니라 민족의 기억을 보관하는 사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역설이 등장합니다. 시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 살아가는 현대 이란은 언론 자유 최하위권 국가입니다. 국제언론인협회 조사에 따르면 이란은 2022년 기준 180개국 중 178위를 기록했습니다. 인터넷 검열은 중국과 북한 다음으로 심하고 SNS는 대부분 차단되어 있습니다. 하페즈가 은유로 자유를 노래했던 그 땅에서 현대 작가들은 직설적인 표현으로 투옥됩니다. 수백 년 전 시인은 영웅이었지만 오늘날 블로거는 범죄자입니다. 그런데 이란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식 채널이 막히면 지하로 들어갑니다. 테헤란의 가정집 지하실에서는
록밴드가 연주하고 현대 무용가들이 춤추며 시인들이 금지된 시를 낭독합니다. 이것을 그들은 언더그라운드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보수적인 신권 국가처럼 보이지만 문을 닫고 들어간 사적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여성들은 히잡을 벗고 춤추고 청년들은 금지된 서구 음악을 들으며 예술가들은 검열 없는 작품을 발표합니다. 이중 생활이 일상화된 사회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낮에는 거리에서 히잡 단속 경찰을 피해 다니던 여성이 밤에는 집 지하실에서 록 콘서트를 여는 나라입니다. 공식과 비공식, 공적과 사적, 겉모습과 속마음. 이란인들은 이 두 세계 사이를 능숙하게 오갑니다. 천년 넘게 외세의 지배와 문화적 억압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개발한 생존 기술입니다. 진짜 자아는 숨기고 가짜 가면을 쓰는 것. 타로프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생존 전략인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이중성은 대가를 치릅니다.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끊임없이 자신을 검열하며 사는 삶은 정신 건강에 치명적이라고요. 이란의 우울증과 약물 중독률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청년층 사이에서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600년 전 하페즈가 은유로 희망을 노래했던 땅에서 오늘날 청년들은 절망을 숨길 은유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가 구원이 되기도 하지만 현실의 무게는 시보다 무겁습니다. 당신은 지금쯤 느끼셨을 겁니다. 이 나라는 모순 위에 세워진 집과 같다는 것을요. 시의 나라이자 검열의 나라, 자유를 노래하면서 자유를 금지하는 땅, 하페즈의 무덤이 있는 시라즈에 가면 매일 밤 수백 명이 모여 그의 시를 암송합니다. 하지만 같은 도시 어딘가에서는 현대 시인이 체제, 전복 선동 혐의로 신문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과 현재의 억압이 같은 공간에서 숨 쉽니다. 다음 장에서 우리는 더 깊은 역설로 들어갑니다. 페르시안들이 발명한 것과 그들이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요. 대수학과 알고리즘의 창시자들이 왜 지금은 과학기술에서 뒤처졌는지, 체스를 발명한 민족이 왜 국제사회에서 체스판에 졸이 되었는지, 거기서 당신은 천재성과 고립 사이의 비극적 거리를 목격하게 될 겁니다. 블록사, 테헤란 북부 어느 저택의 금고 안에 문서 한 장이 숨겨져 있습니다. 1970년대 작성된 것으로 겉표지에는 절대 공개 금지라는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이 문서의 존재를 아는 사람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왕실 고문 셋, 미국 석유 회사 씨, 이오 한 명, 그리고 샤 왕, 본인.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이란의 석유 수익 중 70%는 왕실과 외국 기업이 나누고 나머지 30%만 국가 예산으로 사용한다. 이 비밀 계약은 30년간 유지되었습니다. 국민은 자국의 석유로 부자가 되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왕과 외국인들의 주머니만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1979년 혁명이 터진 진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문서였습니다. 누군가 비밀을 폭로했고 분노한 민중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계에서 네 번째로 많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한 나라의 국민이 왜 가난에 허덕였을까요? 답은 계약서에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독립국이었지만 속으로는 외국 자본에 종속된 식민지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땅 밑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금을 보면서도 단 한 방울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샤는 테헤란 북부에 화려한 궁전을 짓고 파리에서 옷을 공수했지만 남부 빈민가 사람들은 깨끗한 물조차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극단적 불평등이 혁명의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누가 이 계약을 맺었고 왜 30년이나 숨길 수 있었을까요? 답은 권력 구조에 있습니다. 샤는 미국의 지원으로 왕위에 올랐고
그 대가로 석유 이권을 넘겨주었습니다. 1953년 민주적으로 선출된 모사데크 총리가 석유 국유화를 시도했지만 영국과 미국의 비밀 작전으로 축출되었습니다. 샤가 복귀하면서 석유는 다시 외국 기업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역사를 이란인들은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반미 감정의 뿌리는 이 사건에 있습니다. 하지만 비밀 계약이 폭로된 후에도 새로운 비밀이 시작되었습니다. 1979년 혁명 정부가 들어선 뒤 이번에는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했습니다. 석유 수익은 이제 외국인이 아니라 종교재단 포니다으로 흘러갔습니다. 이 재단들은 세금도 내지 않고 회계 감사도 받지 않으며 군대와 경제를 동시에 통제합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이란 경제의 50% 이상이 이들 재단의 손에 있다고 추정합니다. 혁명은 왕을 몰아냈지만 새로운 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평범한 이란인들은 또다시 부의 분배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상상해보세요. 1979년 거리로 쏟아져 나온 청년들은 빵과 자유를 외쳤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그들의 손자들은 여전히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연가스, 러시아 다음과 석유, 베네수엘라, 사우디 다음을 보유하고 있지만 국민의 30%는 빈곤선 아래에서 살아갑니다. 자원의 저주입니다. 땅속에 보물이 많을수록 그것을 둘러싼 권력 투쟁이 치열해지고 정작 국민은 더 가난해지는 역설. 하지만 이란인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제재와 고립 속에서도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40년 넘는 경제 제재로 인해 서구 기술과 부품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이란은 자체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의약품, 심지어 군사 무기까지 독자적으로 생산합니다. 품질은 서구 제품에 미치지 못하지만 중동 내에서는 가장 강력한 제조업 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제재가 의도치 않게 산업화를 촉진한 셈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란의 진짜 힘은 석유가 아니라 인재에 있습니다. 이란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대학 진학률을 자랑하며 여성 과학자와 공학자 비율도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히잡을 쓴 여성 로켓 과학자, 핵물리학 박사,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테헤란 대학에 가득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슬람 혁명 이후 여성 교육이 오히려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성별 분리 정책을 실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여성 전용 대학과 연구소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의 학문적 진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인재들의 상당수는 이란을 떠납니다. 두뇌 유출 브레인 드레인이라는 현상입니다. 유엔 통계에 따르면 이란은 전 세계에서 두뇌 유출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만 명의 고급 인력이 미국, 캐나다, 유럽으로 떠나갑니다. 특히 미국 나사와 실리콘밸리에는 이란계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자국에서는 능력을 펼칠 기회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억압과 경제적 불안정, 그리고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이 천재들을 해외로 내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200년 전 알-콰리즈미가 대수학을 발명했던 그 땅에서 오늘날 그의 후손들은 외국에 가서야 자신의 알고리즘을 실현합니다. 페르시아가 수학의 언어를 창조했지만 지금은 그 언어로 쓰인 미래를 다른 나라에 빼앗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민이 아니라 문명의 역류입니다. 지식이 발원지에서 멀어지고 창조자가 자신의 창조물로부터 소외되는 비극입니다. 당신은 지금쯤 알아차렸을 겁니다. 이란의 진짜 비극은 가난이 아니라 낭비라는 것을요. 자원의 낭비, 인재의 낭비, 그리고 가능성의 낭비. 땅속에는 수조 달러 어치의 석유가 묻혀 있고
대학에는 세계 수준의 천재들이 있지만 정치 구조는 이 모든 것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비밀 계약서는 바뀌었지만 권력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샤 시절에는 왕실과 외국인이 나눠 가졌고 혁명 이후에는 성직자와 혁명 수비대가 나눠 갔습니다. 바뀐 것은 이름뿐이고 평범한 이란인은 여전히 문 밖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란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하 음악가, 망명 작가, 해외 과학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페르시아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테헤란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여전히 변화를 요구하며 SNS 차단을 뚫고 세계와 소통합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이 세계 최초로 인권을 선언했고 대수학과 알고리즘을 발명했으며 천년 동안 제국을 이끌었다는 사실을요. 그 기억이 사라지지 않는 한 페르시아의 부활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다음 작가는 이 이야기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갈 겁니다. 페르시아의 미래가 과거와 어떻게 대화하는지, 그리고 세계가 이란을 오해한 진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서 당신은 뉴스가 절대 보여주지 않는 페르시아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블록 5. 테헤란 북부 외곽. 누구나 볼 수 있지만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4층짜리 아파트입니다. 하지만 20년째 같은 자리에 주차된 차, 늘 똑같은 위치에 켜진 불빛, 그리고 절대 열리지 않는 1층 현관문. 인근 주민들은 이 건물을 유령의 집이라 부릅니다. 1980년대 후반, 어느 여름밤 이곳에서 앰뷸런스가 급히 빠져나갔습니다. 뒷좌석에는 의식 없는 남자가 실려 있었습니다. 목격자는 단 한 명, 길 건너편 노점상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날의 기억을 또렷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을 봤어요. TV에서 매일 보던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그 건물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답은 이란 현대사에서 가장 철저히 숨겨진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 아파트는 고위 관료들의 비공식 치료 시설이었습니다. 공식 병원에 가면 언론이 알아차릴 테니 권력자들은 이곳에서 몰래 치료받았습니다. 특히 약물 중독과 정신질환 환자들이 주로 입원했습니다. 혁명 이후 이란 정부는 서구의 타락을 비난하며 도덕적 순수함을 강조했지만 바로 그 정부의 핵심 인물들이 밤마다 이곳으로 실려왔습니다. 밖에서는 히잡 단속을 외치던 사람이 안에서는 금지된 약물로 고통받았습니다. 이중성의 극치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국민에게는 엄격한 도덕률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은 그 규칙에서 자유로운 사람들. 이 건물은 단순한 병원이 아니라 권력의 이중성을 증명하는 물리적 증거였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곳을 거쳐간 고위 인사들의 명단은 지금도 철저히 봉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 주민들의 증언은 일치합니다. 늦은 밤 검은색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왔고 이틀 후 같은 사람들이 선글라스를 끼고 조용히 빠져나갔다고요. 그들이 치료받던 시간, 바로 그 순간에도 테헤란 거리에서는 도덕 경찰이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은 여성들을 단속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존재를 폭로한 사람은 내부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2005년 익명으로 해외 언론과 인터뷰했습니다. 저는 5년 동안 그곳에서 일했어요. 제가 본 환자 중 30% 이상이 정부 고위직이었습니다. 코카인, 헤로인, 처방약 남용. 밖에서는 서구의 타락을 비난하던 사람들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이들이 치료받는 동안에도 계속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대역을 쓴 거예요.
이 증언 이후 그녀는 자취를 감췄고 건물은 곧 폐쇄되었습니다. 현재는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지만 2층 창문 하나는 지금도 깨진 채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마치 과거의 비밀이 새어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듯이요. 당신은 지금쯤 느꼈을 겁니다. 이 나라의 진짜 얼굴은 공식 발표와 정반대라는 것을요. 거리에서는 도덕과 순수함을 외치지만 문 뒤에서는 위선과 중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상징하는 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체제 전체의 이중성입니다. 공적 공간에서는 완벽한 이슬람 공화국이지만 사적 공간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작동합니다. 타로프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바로 이겁니다. 진심과 거짓 사이의 경계가 흐릿한 사회에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두 개의 얼굴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중성은 권력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평범한 이란인들도 매일 같은 게임을 합니다. 낮에는 거리에서 히잡을 쓰고 조용히 걷지만 밤에는 집 지하실에서 금지된 음악을 듣고 춤춥니다. 공식적으로는 알코올이 불법이지만 테헤란 어디서나 밀주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통제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완전히 통제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법을 어기면서도 법 안에 있는 척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이것이 40년 넘게 지속된 억압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테헤란 시민이라고요.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히잡을 쓰고 사무실에서는 정치적으로 안전한 대화만 나누고 SNS에는 검열을 통과할 만한 내용만 올립니다. 하지만 저녁에 집으로 돌아오면 히잡을 벗고 VPN으로 유튜브를 보고 친구들과 정부를 비판하는 농담을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게 하루 안에 일어납니다. 당신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검열하고 상황에 맞춰 다른 사람으로 변신합니다. 이것이 정신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학자들은 경고합니다. 끊임없는 자기 검열과 이중 생활은 정체성 분열을 일으킨다고요. 실제로 이란의 정신건강 위기는 심각합니다. 세계보건기구 2018년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성인 인구의 23%가 정신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과 불안 장애가 급증하고 있으며 청년층 자살률은 중동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약물 중독률입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 추정에 따르면 이란에는 200만 명 이상의 약물 중독자가 있으며 이는 인구 대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편과 메스암페타민이 특히 심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 마약 밀수가 쉽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 원인은 사회적 압박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약물에 의존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하는 순간 체제의 실패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정부는 서구 문화의 침투를 탓합니다. 할리우드 영화, 팝 음악, 인터넷이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젊은이들이 서구 문화에 매료되는 이유는 그것이 자유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금지될수록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통제하려 할수록 사람들은 더 강하게 저항합니다. 이것이 역설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이란의 진짜 위기는 경제도 제재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붕괴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고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고 의심하며 속입니다. 이 불신의 문화는 사회 전체를 마비시킵니다. 사람들은 공공장소에서 정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낯선 사람을 경계하며 심지어 가족 간에도 조심스럽게 대화합니다. 누군가 정보원일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런 사회에서는 집단적 행동이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믿지 못하면 함께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그럼 희망은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희망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자라납니다. 테헤란 외곽의 한 작은 카페에서는 매주 목요일 밤 시 낭독회가 열립니다. 공식적으로는 문학 동호회지만 실제로는 젊은 시인들이 모여 금지된 주제를 다루는 시를 낭독합니다. 정치, 사랑, 자유, 의심. 검열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합해지처럼 은유와 상징을 사용합니다. 밤은 억압을, 새벽은 변화를, 정원은 잃어버린 페르시아를 의미합니다. 이 젊은 시인들은 600년 전 선조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시가 검열을 뚫는 무기가 되는 나라. 이것이 페르시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매일 두 개의 얼굴을 쓰고 살아야 한다면 당신의 진짜 자아는 어디에 있을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블록 6. 1953년 여름 테헤란의 한 호텔 방에서 비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는 셋. 미국 중앙정보국시 IA, 요원, 영국 정보부 MI6, 장교, 그리고 이란의 한 장군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문서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은 오퍼레이션 아약스였습니다. 이 문서는 민주적으로 선출된 이란 총리 모하마드 모사데크를 제거하고 친서방 성향의 샤왕을 복위시키는 계획을 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사데크가 석유 국유화를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란 석유의 대부분은 영국 이란 석유 회사, 나중에 BP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자국 땅에서 나오는 석유의 수익 중 단 16%만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외국 기업의 차지였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집 지하에 금광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그것을 판에서 팔고 당신에게는 푼돈만 던져준다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모사데크는 이것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고 석유 산업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란 국민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자원을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과 미국은 이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이란이 성공하면 다른 산유국들도 따라 할 것이고 서구의 석유 독점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쿠데타를 계획했습니다. 오퍼레이션 아약스는 놀라울 정도로 치밀했습니다. CIA는 이란 내부의 왕당파, 종교 지도자, 군부 장성들을 매수했습니다. 거리에는 폭동을 일으킬 깡패들을 고용했고 언론에는 모사데크를 공산주의자로 몰아가는 가짜 뉴스를 퍼뜨렸습니다. 1953년 8월 모든 것이 동시에 터졌습니다. 거리에서는 폭력 시위가 일어났고 군부는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모사데크는 체포되었습니다. 샤는 망명지에서 돌아와 권좌에 복귀했습니다. 석유는 다시 외국 기업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단 사흘 만에 이란의 민주주의는 무너졌습니다. 당신은 충격받았을 겁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외국의 개입으로 전복된 것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사건이 오랫동안 비밀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입니다. CIA는 2000년이 되어서야 공식적으로 오퍼레이션 아악스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거의 50년간 이란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조작되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샤 정권이 부패했고 외국의 꼭두각시였다는 것을요. 이 분노가 쌓이고 쌓여 26년 후 1979년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여기서 역설이 등장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결과 반미 신권 정치가 들어섰습니다. 만약 1953년에 모사데크를 그대로 두었다면 어땠을까요?
이란은 민주적이고 세속적인 국가로 발전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미국의 개입은 정반대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란인들은 서구를 제국주의 세력으로 보게 되었고 종교를 저항의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미국이 뿌린 씨앗이 미국을 적대하는 정권을 키운 것입니다. 이것이 개입의 역설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샤 정권은 석유 수익으로 부유해졌지만 그 부는 극소수에게만 집중되었습니다. 테헤란 북부의 부유층은 파리에서 쇼핑하고 스위스 은행에 돈을 넣었지만 남부의 빈민가 사람들은 깨끗한 물도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샤는 백색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근대화를 추진했지만 실제로는 외국 자본에 나라를 팔았습니다. 미국 무기를 사들이고 서구 기업에 특혜를 주고 반대파를 비밀 경찰 사바크로 탄압했습니다. 이 비밀 경찰은 CIA의 훈련을 받았으며 고문과 처형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이웃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이유를 묻는 사람도 없고 시신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샤 시절 일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정치범으로 투옥되었고 고문을 받았으며 처형되었습니다. 샤는 겉으로는 근대화를 외쳤지만 속으로는 중세식 독재를 유지했습니다. 이란인들은 이 위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979년 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종교 지도자 아야톨라 호메이니는 망명지 프랑스에서 카세트 테이프로 연설을 보냈고 그 테이프는 이란 전역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모스크에 모여 그의 음성을 들었고 혁명의 불씨가 번졌습니다. 혁명은 성공했습니다. 샤는 도망쳤고 호메이니가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외세의 지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새 정부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권 정치를 세웠습니다. 이슬람 법을 국법으로 삼고 성직자들이 모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여성은 히잡 착용이 의무화되었고 음악과 춤은 금지되었으며 반대파는 다시 투옥되었습니다. 샤 시절에 비밀 경찰 사바크가 사라진 자리에 혁명 수비대가 들어섰습니다. 독재의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그대로였습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왜 혁명은 항상 배신당하는 걸까요? 답은 권력의 본성에 있습니다.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순수한 동기를 가질 수 있지만 권력을 잡는 순간 권력이 그들을 바꿉니다. 혁명 초기 이란인들은 빵, 자유, 정의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잡은 성직자들은 이슬람 법, 도덕, 순종을 강요했습니다. 약속은 배신당했고 희망은 실망으로 바뀌었습니다. 1980년대 내내 이란인들은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또다시 이중 생활을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비극적인 비밀은 따로 있습니다. 혁명 직후 정부는 샤 시절의 비밀 문서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서가 공개되기 시작하자 정부는 당황했습니다. 그 문서들 중 일부는 혁명 지도자들 자신이 과거 샤 정권과 거래했던 증거를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혁명가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타협하고 거래하고 생존했습니다. 정부는 서둘러 문서 공개를 중단했고 위험한 기록들은 다시 금꽃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진실은 또다시 묻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953년시 IAEA 비밀 계획서부터 1970년대 샤의 석유 계약서, 그리고 1980년대 혁명 지도자들의 은밀한 거래 기록까지 이란 현대사는 비밀 문서의 역사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금꽃 속에 갇혀 있고 국민에게는 편집된 버전만 공개됩니다. 이 나라의 진짜 역사를 아는 사람은 극소수이며 그들은 입을 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는 순간 그들 자신도 역사의 희생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쯤 느꼈을 겁니다. 이란의 비극은 가난이나 전쟁이 아니라 배신의 반복이라는 것을요. 외세의 배신, 지도자의 배신, 그리고 혁명의 배신. 매번 사람들은 희망을 품었고 매번 그 희망은 짓밟혔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란인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2009년 녹색운동, 2019년 육아인상 시위, 2022년 히잡 시위, 거리로 나온 사람들은 같은 구호를 외칩니다. 빵, 자유, 정의. 60년 전 그들의 조부모가 외쳤던 바로 그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만 사람들은 배우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배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침묵하고 순종하거나 아니면 저항하고 위험을 감수하거나. 대부분은 첫 번째를 선택하지만 일부는 두 번째를 택합니다. 그들이 바로 이란의 진짜 영웅들입니다. 감옥에 갇히고 고문당하고 추방당하면서도 계속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들의 이름은 뉴스에 나오지 않고 역사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있기에 페르시아의 불씨는 꺼지지 않습니다. 다음 작가는 이 불씨가 어디로 향할지를 보여줄 겁니다. 페르시아의 미래는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비밀과 배신의 굴레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까요? 그리고 세계는 이 나라를 왜 여전히 오해하고 있는 걸까요? 거기서 당신은 이란이라는 수수께끼의 마지막 조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블록 7, 2019년 가을, 테헤란 북부의 한 고급 아파트 로비에서 여성 한 명이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파라. 25년 동안 침묵을 지켰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1990년대 이란 문화부 고위 관료의 비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냥 비서였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관계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애인이었고 그의 아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권력의 규칙이었기 때문입니다. 파라는 카메라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처음으로 진실을 말하려고 합니다. 25년 동안 저를 괴롭혀온 비밀을요. 당신은 궁금할 겁니다. 도대체 무슨 비밀이기에 25년이나 숨겨야 했을까요? 파라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3월, 장관님은 제게 이상한 부탁을 했어요. 문화재 복원 예산 서류에 가짜 서명을 넣어달라고요. 저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 가족을 위협했어요. 그래서 저는 서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돈은 복원에 쓰이지 않았어요. 해외 계좌로 빠져나갔습니다. 수백만 달러가요. 페르세폴리스의 기둥들은 무너져 가는데 그 돈은 스위스 은행으로 흘러갔습니다. 생각해보세요. 2500년 된 페르시아 제국의 유적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켜야 할 사람이 복원 자금을 빼돌렸습니다. 파라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도구로만 봤습니다. 2002년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사라졌어요. 가족들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발표했지만 저는 알아요. 그가 죽기 사흘 전 낯선 남자가 그의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둘이서 1시간 넘게 문을 닫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장관님은 제게 전화해서 울면서 말했어요. 파라, 나는 끝났어. 그들이 모든 걸 알아냈어. 당신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을 겁니다. 누가 그를 찾아왔을까요? 무엇을 알아냈을까요? 파라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사흘 후, 그는 죽었어요. 공식 사인은 심장마비였지만 장례식에서 저는 그의 시신을 봤습니다. 목에 멍이 있었어요. 심장마비로는 생길 수 없는 멍이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는 25년 동안 두려워서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빼돌린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 돈의 일부는 지금도 테헤란 북부의 어느 건물 지하 금고에 숨겨져 있어요. 상상해 보세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문화재 보호 기금이 개인 금고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파라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장관님만이 아니에요. 그 시스템 전체가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모든 부처, 모든 기관, 모든 프로젝트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국가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기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들은 제재 때문에 경제가 힘들다고 생각해요. 물론 제재도 영향이 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내부의 부패입니다.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이 제대로 된 곳에 쓰이지 않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쯤 분노를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파라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를 가장 괴롭힌 건 제 자신이었어요. 저도 공범이었으니까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고, 침묵했고,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가 저에게 준 아파트, 차, 보석들. 저는 그 모든 것의 대가를 알면서도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바로 이란의 비극이에요. 모두가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입니다. 시스템을 비난하지만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게 생존의 방법이니까요. 여기서 당신은 깨달았을 겁니다. 이란의 문제는 단순히 독재자 한 명이나 정책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사회 전체에 스며든 구조적 부패입니다. 파라 같은 사람은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일 겁니다. 그들은 모두 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항하고 모든 걸 잃거나 타협하고 살아남거나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쌓이고 쌓여 시스템은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파라는 인터뷰 말미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가 뭔가를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 않아요. 아마 아무것도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은 기록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언젠가 누군가는 이 기록을 보고 생각할 겁니다. 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거구나. 그녀는 카메라를 끄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지만 그 아름다움은 너무 많은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인터뷰가 공개된 지 일주일 후 파라는 다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일부는 해외로 도망갔을 거라고 추측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더 어두운 가능성을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너무 많이 알았어. 살아있으면 위험한 사람이었지. 진실이 무엇이든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파라의 증언은 기록되었고 지워질 수 없습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이런 이야기는 얼마나 더 많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셀 수 없이 많습니다. 이란의 모든 가정, 모든 건물, 모든 거리에는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영원히 침묵 속에 묻힐 겁니다. 왜냐하면 말하는 순간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파라처럼 용기를 낸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들조차 결국 사라지거나 침묵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파라가 남긴 증언은 지하에서 복사되고 공유되고 전달됩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자랍니다. 그들은 부모 세대가 겪은 배신과 타협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르게 행동하려 합니다. 거리로 나가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목소리를 냅니다. 그들에게 파라의 이야기는 단순한 과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동기부여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블록 8. 테헤란에서 남쪽으로 80km 떨어진 곳에 도시 하나가 있습니다.
이름은 콤 큐옴입니다. 이곳은 이란 시아파 이슬람의 심장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신학교들이 모여 있고 수천 명의 성직자들이 공부하고 가르칩니다. 거리는 검은 차도르를 입은 여성들과 터번을 두른 성직자들로 가득합니다. 콤에 가면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 중세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지혜는 전혀 다른 세계가 숨겨져 있습니다. 2015년 어느 겨울밤, 한 젊은 신학생이 기숙사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의 이름은 알리. 낮에는 코란을 암송하고 이슬람 법학을 공부하지만 밤에는 금지된 철학 서적을 읽고 서구 음악을 듣습니다. 그는 VPN으로 유튜브에 접속해 록 밴드 공연 영상을 봅니다. 헤드폰을 끼고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볼륨을 낮춥니다. 만약 들키면 퇴학당하고 가족에게 수치를 안겨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가 진짜로 원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종교 도시의 신학생이라고요. 부모님은 당신이 성직자가 되기를 원하고 사회는 당신이 경건한 학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마음속에는 전혀 다른 꿈이 있습니다. 당신은 기타를 치고 싶고 시를 쓰고 싶고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낮과 밤을 나눠 삽니다. 낮에 당신과 밤에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이 알리의 일상이고 수천 명의 젊은 이란인들의 일상입니다. 알리에게는 비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지하 문학 동아리의 회원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콤 외곽의 한 오래된 집 지하실에서 10명 남짓의 젊은이들이 모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신학생이고, 일부는 대학생이며, 일부는 노동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같은 갈증을 공유합니다. 금지된 책을 읽고, 금지된 질문을 하고, 금지된 꿈을 꾸고 싶다는 갈증입니다. 그들은 돌아가며 시를 낭독하고 소설 구절을 읽고 철학을 토론합니다. 2018년 어느 모임에서 알리는 처음으로 자신이 쓴 시를 낭독했습니다. 그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나는 두 개의 얼굴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는 거리에서 쓰고 하나는 거울 앞에서 봅니다. 어느 것이 진짜인지 나조차 모르겠습니다.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 우리는 살기 위해 거짓말을 배웠어.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얼굴로 살고 싶어. 그날 밤 그들은 새벽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이중성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진짜 자신으로 살 수 있을지, 당신은 지금쯤 깨달았을 겁니다. 이란의 진짜 혁명은 거리에서 일어나는 시위가 아니라 이런 작은 지하실에서 일어나는 대화라는 것을요. 정부는 거리를 통제할 수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속까지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알리 같은 젊은이들은 겉으로는 순종하지만 속으로는 저항합니다. 그들은 조용히 책을 읽고 조용히 생각하고 조용히 꿈을 키웁니다. 언젠가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날까지요. 하지만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2019년 봄, 그 지하 문학 동아리가 적발되었습니다. 누군가 밀고 했고 경찰이 급습했습니다. 알리는 간신히 도망쳤지만 3명의 친구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들은 방욱가 활동과 도덕 파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증거는 그들이 읽던 책과 쓰던 시였습니다. 재판에서 판사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서구의 사상에 물들어 이슬람 공화국을 모독했습니다. 그들은 각각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시를 읽었다는 이유만으로요. 생각해보세요. 시를 읽고 철학을 토론한 것이 범죄가 되는 나라. 하페즈와 루미를 국보로 떠받들면서 현대의 시인들은 감옥에 가두는 나라.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과거의 시는 안전하지만 현재의 시는 위험합니다. 600년 전 시인은 죽었기 때문에 권력의 위협이 되지 않지만 지금 살아있는 시인은 위협입니다. 그들의 말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고 변화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요. 알리는 친구들이 체포된 후 심한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내가 도망쳤기 때문에 그들이 잡혔다고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중 한 명이 석방된 후 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알리,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선택했어. 침묵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 말하고 위험을 감수하는 걸 택했어. 감옥에 있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아. 왜냐하면 적어도 나는 진짜 나로 살았으니까. 이 편지는 알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2022년 알리는 신학교를 중퇴했습니다. 가족은 충격에 빠졌고 친척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테헤란으로 가서 작은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책을 팔고 밤에는 시를 씁니다. 그의 시는 소셜미디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습니다. 익명 계정으로 올린 시들이 수천 명에게 읽히고 공유되고 외워집니다. 정부는 그 계정을 차단하려 하지만 새로운 계정이 계속 생겨납니다. 하나를 막으면 10개가 생깁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알리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2022년 히잡 시위, 당시 거리로 나온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리처럼 이중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히 지내지만 기회가 오면 폭발합니다. 그들의 분노는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기에 더 강렬합니다. 여기서 역설이 드러납니다. 정부가 통제를 강화할수록 저항은 더 창의적이고 끈질기게 변합니다. 거리 시위를 막으면 사람들은 온라인으로 갑니다. 온라인을 차단하면 지하로 갑니다. 지하를 급습하면 각자의 방으로 흩어져 혼자서 계속합니다. 당신은 물리적으로 사람을 가둘 수 있지만 생각까지 가둘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모든 독자의 정권이 결국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알리의 최근 시 중 하나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들은 내 몸을 가둘 수 있지만 내 꿈은 감옥 밖을 날아다닙니다. 언젠가 이 땅에 진짜 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얼굴을 숨기지 않고 목소리를 낮추지 않고 진짜 우리로 살 것입니다. 이 시는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고 정부는 작성자를 찾으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알리는 여전히 익명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익명이 아닙니다. 그의 말은 수천 명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 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대가로 2년의 감옥형을 받는다면 그래도 말하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용기를 보여주세요. 피날, 유형, A, 열린 질문. 우리는 지금까지 페르시아라는 거대한 수수께끼의 조각들을 맞춰왔습니다. 사막과 설산이 공존하는 땅, 2500년 전 인권을 말했지만 지금은 억압받는 나라, 시를 사랑하지만 시인을 가두는 사회, 화려한 과거와 암울한 현재 사이에 갇힌 민족. 모든 조각이 모이면서 하나의 그림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모순과 역설로 가득한 그림입니다. 이란의 현재 상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경제는 40년간의 제재로 무너졌지만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정치는 보수 신권 정치와 개혁 요구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계속합니다. 사회는 공적 공간의 엄격함과 사적 공간의 자유 사이에서 분열되어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변화를 원하지만 기성세대는 안정을 택합니다. 이 모든 긴장이 한 나라 안에 응축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인구 8,500만 명의 이란인들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선택합니다. 오늘도 체제에 순응할 것인가, 아니면 작은 저항을 시도할 것인가.
히잡을 머리 뒤로 살짝 내릴 것인가, 아니면 규칙대로 쓸 것인가, SNS에 진심을 올릴 것인가, 아니면 안전한 내용만 공유할 것인가. 이 작은 선택들이 모여 사회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는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앞으로 이란에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첫째, 점진적 개혁입니다. 정부가 서서히 통제를 완화하고 경제를 개방하며 국제사회와 화해하는 길입니다. 이 경우 이란은 20년 안에 중동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석유 매장량, 교육받은 젊은 인구, 전략적 위치를 모두 갖췄으니까요. 하지만 이 시나리오는 권력층의 자발적 양보를 전제로 합니다. 역사적으로 권력은 스스로를 내려놓지 않습니다. 둘째, 급진적 혁명입니다. 거리의 압력이 임계점을 넘어 체제가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1979년처럼 말이죠. 하지만 1979년 혁명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혁명은 항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샤를 무너뜨린 혁명이 더 억압적인 체제를 낳았듯이 새로운 혁명도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권력의 공백은 가장 조직화된 집단이 채웁니다. 그들이 항상 가장 민주적인 집단은 아닙니다. 셋째, 현상 유지입니다.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고 사람들은 계속 이중 생활을 하며 긴장이 지속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일 겁니다. 변화는 느리고 고통스러우며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완전한 붕괴도 없고 극적인 개혁도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아주 천천히 무언가가 변해갑니다. 세대가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사회가 바뀝니다. 50년 후 돌아보면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묻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나리오가 실현될까요? 정직하게 답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예측 불가능합니다. 1953년시 IA가 쿠데타를 계획할 때 그들은 26년 후 반미 혁명이 일어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979년 혁명가들은 자신들이 세운 정권이 40년 후에도 유지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미래는 항상 우리의 예상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란인들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처럼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날 것이고 알리처럼 시를 쓰는 사람들이 계속 존재할 것입니다. 거리의 여성들은 히잡을 벗을 방법을 찾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금지된 음악을 들을 통로를 만들 것입니다. 억압이 강해질수록 저항은 더 창의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정신의 본질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7천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 고작 40년의 체제에 완전히 굴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대수학과 체스를 발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페르시아 정원을 1000년 동안 유지해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사회를 가꾸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기억합니다. 그리고 기억하는 민족은 결국 길을 찾습니다. 이란의 진짜 힘은 석유나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력, 레지리언스입니다. 몽골의 침략에서 살아남았고 서구의 식민 지배에 저항했으며 혁명과 전쟁을 견뎌냈습니다. 매번 무너질 것 같았지만 매번 다시 일어섰습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남았습니다. 하페즈의 시는 여전히 암송되고 노르즈, 페르시아 새해는 여전히 기념되며 페르시아어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더 큰 질문과 마주합니다. 이란의 문제는 이란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란이 보여주는 것은 인류 보편의 문제입니다. 권력과 자유의 투쟁, 전통과 변화의 충돌, 진실과 거짓의 공존. 이 문제들은 테헤란 거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사회, 모든 시대에 존재합니다. 단지 이란에서는 그 대조가 더 극명하고 그 긴장이 더 가시적일 뿐입니다. 당신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에서 다른 얼굴을 쓰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진실을 가슴에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유롭다고 믿지만 실은 보이지 않는 규칙에 묶여 있지는 않습니까? 이란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야기는 멀리 있는 이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의 역설은 계속될 것입니다. 아마도 우리 생애에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뉴스 헤드라인 너머를 보는 법, 복잡한 역사를 이해하는 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공감하는 법을 말입니다. 이란인들은 매일 불가능한 선택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회복력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하페즈의 시 한 구절로 이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슬픔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있다. 이란의 밤은 길었습니다. 하지만 알리 같은 젊은이들이 시를 쓰고 파라 같은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는 한 새벽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올 거라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땅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세계 지도에는 나오지만 아무도 가본 적 없는 곳,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유령처럼 사라진 도시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인간이 만든 가장 기묘한 실험의 흔적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